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가장임차인입니다. 아무래도 만약에 1억 5천을 내가 안게 된다고 하면은 치명적이죠, 이 금액이 정말. 아주 치명적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쟁점이 뭐였을까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 살고 있는 임차인이 사실은 나는 임차인이다. 네. 번복을 하는 건데 안녕하세요. MJ 경매스쿨 MJ입니다. MJ 경매스쿨의 박쌤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아 있는 분야는 특수물건을 주로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물건이란 분야가 경매하는 투자자들이 궁금해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는 분야거든요. 특수물건을 오래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이제 14년 차네요. 14년 차 하시면서 어떤 것 같아요? 이 적성에 맞아요? 적성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도 전업투자 또는 이제 처음 경매에 발을 들이면서 진행하다 보니까 일반 물건들은 계속 입찰을 해도 떨어지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남들보다 좀 더 선점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보니까는 그 분야가 나중에 특수물건이라고 일컫게 된 거지 처음부터 제가 특수물건을 찾으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돈을 벌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쟁이 없는 물건을 찾게 되고 그 분야가 이제 특수물건이었다는 건데,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가장임차인입니다. 정말 관심도 많이 가지고 도전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조금만 실수를 해도 정말 무섭고 위험한 그런 분야잖아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안는다는 그 요소가 매우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저희가 다뤄볼 주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매수자의 신분으로 있을 때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부분을 한번 볼 건데요. 올해 8월 27일에 낙찰받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 아파트 물건이 있는데 경주에 위치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더라고요. 심지어 현장까지 가신 회원님들도 굉장히 많았고,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을 우리가 낙찰을 받고 이제 핸들링을 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채널로 통해서 연락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한 번도 안 해본 분야고 한 번도 안 해본 사건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생각을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를 겁을 먹고 못 들어가신 분들이 거의 단데, 일단 내용은 1억 5천만 원 1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주장하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었는데 그 임차인이 가족이었고 그 내용이 가족 간의 매수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이었죠. 자, 해당 사건을 보면은 소유자가 신땡땡님이고 동생분이었나요? 형이었나요? 동생분이었습니다. 형과 동생분이 소유자 임차인으로 돼 있었는데, 특이한 게 현황 조사를 할 때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인데 가로를 해서 매수를 위한 금액 이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보증금에 대한 금액인지 아니면 매수자로서 계약금을 낸 금액인지 이게 되게 헷갈리게 입찰을 하시는 분들이 판단을 못해서 입찰을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래도 경매의 절차 흐름이라고 해야 되죠. 경매 개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집행관이 현황에 가서 이제 조사를 하게 돼 있어요. 네. 아마 동생분이란 요분이 이제 진술을 한 거죠. 진술을 하면서 자기는 1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이 있다. 근데 이 보증금액은 매수를 하기 위해서 줬던 금액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정확하게 이제 여기 적힌 대로 읽어보면 3억 5천만 원의 분양을 받았고 동생분이 네. 점유자가 분양 대금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함. 어쨌든 이 내용을 현황 조사를 해서 매각물건 명세서에 이제 첨부를 했다. 그래서 이제 입찰자들이 인지를 하고 입찰을 할까 말까 하다가 다 포기를 했다.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만약에 1억 5천을 내가 안게 된다고 하면은 치명적이죠, 이 금액이 정말. 아주 치명적이죠. 나아가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 낙찰을 받고 나면은 대출이 또 잘 나오지 않는, 일반적으로 대출 받기 또한 쉽지 않고 결국 온 금액 전액을 다 자기 자본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장면이 또 이루어질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저희는 이 물건을 낙찰을 받고 대출을 어떻게 받고 대출도 잘 받았죠. 네, 대출 받고 처리를 다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이 임차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쟁점이 뭐였을까요? 인도명령을 제가 접수를 하게 되었을 때 당시에 점유자의 진술이 있는 그대로를 제가 인도명령서에다가 첨부를 했습니다. 동생이 3억 5천만 원의 분양을 받았고 점유자가 그 분양 대금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저도 여기에 점유자라고 했지 임차인이라고 기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살고 있는 사람을 점유자라고 특정을 하거든요. 우리가 명도에 당사자는 점유자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로 점유하는 사람을 우리가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점유자가 그 분양 대금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하면 돼 있는데, 여기서의 키포인트는 분양 대금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어느 정도 금액을 지급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보증금이라는 걸 아예 안 적었네요, 맞죠?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따지자면 물론 형대우선 간의 뭐 임대차 계약 가능하죠. 다만 여기서 분양 대금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다라고 하는 게 쟁점이었죠. 결국 이 1억 5천만 원이라는 금원이 매수를 위한 자금이며 임대차에 따른 금원적 성격이 아니다. 우리가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단초되는 게 채권 계약입니다. 채권 계약이 임대차의 요식이 갖춰지면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받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비대차 계약, 돈을 주고받는 거죠. 소비대차 계약이 또는 대여금, 그 계약과 임대차 계약과 과연 같은 선상에 볼 수 있느냐. 거기서 출발을 해야 되는 네. 거죠. 성격이 달리 된다 이거죠. 확연히 틀리겠네요. 임대차와 소비대차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기로 했다면은 등기부등본상의 가압류 형태나 또는 근저당권 형태로 해서 결국 말소사항이 이루어질 것이고, 근데 정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이라고 그런 계약을 만들었다면은 주택임대차법에서 이제 당연히 대항력 있는 임차인으로서 전액 인수가 될 것인데, 현황조사서상에서 본인이 분양 대금으로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수를 위한 금액으로 일부 요만큼 지급을 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자백을 한 것과 맞아요. 그 자백을 했는데 상대방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어떻게든 말을 무조건 바꿀 것이다라고 어느 정도 예측은 하고 있었잖아요. 어떤 법률사무실에서 일을 했지만 당연히 방어를 하려고 해야죠.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이기면은 1억 5천만 원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보면 엄청 큰 사안인데 쟁점이 딱이 하나로 간다라는 것과 좀 짧아가지고 놀랐어요. 인도명령이. 사실 인도명령에서는 심리를 하지 않는 게 단점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사건이 심리상으로 넘어갔을 것 같으면은 인도명령 자체에서는 아마 기각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저도 여겨지거든요. 여기는 담보로 제공된 건물의 담보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 감춘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임차 보증금에 대한 권리 주장 안 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줬는데 경매가 나왔을 때 이를 번복해서 나는 대항력인 임차인이다 이렇게 주장했을 때 낙찰자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낙찰을 받았을 당시에 금반원 및 신의칙이 위반돼서 이건 허용될 수 없다 이런 내용의 판례로 네, 해석을 해야 되네요. 조금 더 쉽게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근저당권자, 즉 금융기관이라고 해야겠죠. 금융기관이 이제 대출을 해줄 당시에 이런 상황이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현장에 찾아간 거예요. 살고 있는 점유자 또는 임차인이라고 여기는 이제 지칭이 되어 있는데 그 점유자분에게 당신은 무상으로 있습니까? 했을 때 무상으로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 적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나중에 그 살고 있는 임차인이 사실은 나는 임차인이다. 네. 번복을 하는 건데 이 판결에 있어서 근저당권자, 사실 이 근저당권자는 금융기관이지만 여기에 현장 실시해 나간 것도 일반 개인이라고요. 하물며 경매에 있어서의 집행가는 일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백을 좀 더 네. 신빙성 있게 내용을 인정해 줄 수 있다라는 게 이 대목에서 어찌 보면 이제 적합했었고요. 정리를 하자면은 근저당권자가 담보가치 조사할 당시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집행 네네. 절차에 있어서 집행관이 현장에 갔을 당시라고 달리 이제 해석해 보는 거죠. 당시에 본인 스스로가 임차 보증금이 아니고 매수를 위한 금액이었다라고 이제 주장했었던 거죠. 그 번복 자체를 과연 인정해 줄 것이냐. 그게 쟁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인도명령을 넣었잖아요. 답변서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 포인트가 조금 불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였다는 것이 현황조사에 잘못 기재되게 되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현황조사서에 잘못 기재된 한 줄의 기재사항으로 대항력이 인정이 안 된다면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쪽으로 변호사가 답변서를 쓴 것 같은데 사실 인도명령 신청하는 사람 우리가 공격자라고 보고 이제 인도명령 신청을 받는 피신청인 입장에서는 이제 방어자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자신의 계획을 말하려는 것이 현황조사에 잘못 기재되었다. 요 내용 자체를 본인 스스로 좀 실수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장에 대한 신빙성이 본인 스스로 결여돼 버려. 같은 주장에 대한 전실 번복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법적 효력이 없는 현황조사서에 잘못 기재된 한 줄의 기재사. 이 포인트가 불리하지 않나. 스스로 본인이 불리하게 좀 됐던 것 같아. 그리고 법적 효력이 없는 현황조사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판례처럼 근저당권의 직원이 현장에 갔을 때에 들었던 대화, 서류 자체도 신의칙이 위반된다라고 되어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찌 보면 불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집니다. 결국은 인용을 받았단 말이에요. 배당기일이 지나고. 인용이 안 될 것도 계획을 하고 있었잖아요. 뭐 기각이 날 것까지 생각을 했잖아요.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각이 났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서 충분히 승산이 있을 거라고 저도 판단을 했었고요. 변호사 측에서는 매수를 위한 금액으로 1억 5천만 원을 이제 임대차로 주장하고 있지만 1억 5천이 한 번에 나간 것도 아니고요. 총 그렇죠. 4회에 걸쳐 갖고 보내게 됐는데 어떻게 이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오늘은 매수자가 임차인인 경우에 그 금원을 본인이 보증금이라고 또 주장을 하고 말을 번복했던 그런 사건을 인도 명령으로 인용을 받아서 종국이 됐는데, 이런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구독자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쉽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또 걔를 물리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초보자분들이 본인의 판단만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조언을 안 구하고 입찰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특히 가장 임차인 같은 경우는. 향후 꽤 수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맞나요? 수익은 뭐 못해도 7천 이상은 나겠죠. 저는 특수물건이란 자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급성이 얼마나 빠르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뭐 인도 명령부터 답변서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오픈을 해주셔서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도 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특이한 또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건 하나 풀어주신다고 하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